저는 화장실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를요. 엄마 치매 온 것 같으니까 진명이를 우리 앞으로 넘기자는 말을 말이에요. 3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 아껴가며 키운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를 해뒀거든요. 변호사도, 증거도, 큰아들과의 계획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제가 정신이 나갔다며 업신여겼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치매 걸린 늙은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그 할머니를 우습게 본 며느리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한 가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함부로 어른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올해 68살 이정순입니다. 30해 넘게 작은 분식집 하나로 두 아들 키워냈죠. 라면 한 그릇, 김밥 한 줄이 그렇게 소중할 줄 그때는 몰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썰고 밤 9시까지 가게 지키던 날들이 어느새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굽어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분식집 문 닫고 은퇴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큰아들 민수는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고 작은아들 민호는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민호 와이프 영숙이랑 손주 하나 있죠. 평생 모아둔 재산이라고 해봐야 이 집 하나와 적금 조금이 전부입니다. 아들 둘한테 어떻게 나눠줘야 할지 요즘 고민이 많아요. 큰아들은 외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작은아들한테 좀 더 줘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영숙이는 겉으로는 참 착해 보입니다.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죠. 그런데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어요. 웃을 때도 눈이 안 웃는다고 할까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며칠 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민호와 영숙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죽여서 말하는 게 이상해서 귀를 기울였죠. 영숙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치매 초기 증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명이를 미리 우리 앞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치매 심해지면 법적으로 복잡해진다면서요. 민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형한테는 말 안 하고 우리끼리 처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30해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을 그런 식으로 빼앗으려 한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멀쩡한데 치매라고 우기면서 속이려는 거잖아요. 다음 날부터 영숙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면서 자꾸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더라고요. 병원 가자고 하면서 검사 받아보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민수한테 전화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당장 도움을 받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형제끼리 사이 나빠질까 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죠.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온갖 사람 다 봤어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영숙이의 진짜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호였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재산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니까 영숙이가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 모습도 포착했어요. 서류함도 뒤지고 통장 있는 곳도 확인하더라고요. 저 몰래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언젠가는 영숙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손주 지훈이 생일이었습니다. 6살 된 귀여운 녀석이죠. 할머니인 제가 직접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어서 상을 차려줬어요. 30년 동안 손님들한테 해준 음식 솜씨로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훈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손주 얼굴에 미역국 묻은 거 닦아주면서 행복했어요. 이런 게 할머니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영숙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할머니가 괜히 나서서 버릇 나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숙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늙은이가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요즘 할머니들이 다 그렇다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손주 교육에 할머니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저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면서도 영숙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면서 영숙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상 차려준 게 잘못이라고요? 할머니가 손주 예뻐하는 게 간섭이라고요? 30해 동안 라면 한 그릇 아껴가며 아들 키운 게 이런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요. 지훈이도 분위기 이상한 걸 눈치채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혼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훈이 달래려고 했더니 영숙이가 그것도 막았어요. 아이가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게 만든다면서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손수 차린 상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이야. 며칠 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저한테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진명일을 민호 앞으로 넘기는 서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이 드셨으니까 미리 정리해두자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서류를 가져왔냐고, 큰아들과 상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숙이가 돌변했어요.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면서 중요한 일은 자식들이 대신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치매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민호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생각해서 하는 일이라면서 형한테는 나중에 설명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사이에 두고 압박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절대 도장 안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숙이가 화를 내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늙은이가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면서 자식들 믿지도 못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영숙이 말도 맞다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형한테 피해주기 싫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호도 영숙이와 한편이라는 거려.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도 최악이었어요. 영숙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민호는 어색해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지훈이만 할머니 왜 아프냐고 걱정해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큰아들 민수가 생각났습니다. 캐나다에 있지만 연락은 자주 했거든요. 민수한테라도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아들 민수와 상의해서 집 지분 일부와 적금 절반을 이미 민수 명의로 옮겨놨어요. 민수는 처음에 왜 그런 걸 미리 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형제끼리 다툴까 봐 걱정된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급할 건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했죠.
서류는 모두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뒀습니다. 영숙이가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집 등기부등본도 최근 걸로 뽑아서 확인해뒀고요. 영숙이와 민호는 아직 모르고 있을 거예요. 분식집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과 인맥이 넓습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 직원분이 단골이었는데 그분 통해서 법률 상담도 받았어요. 재산 분할이나 증여 관련해서 미리 알아둬야 할 게 많다더라고요. 민수한테 영숙이와 민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동생이 그럴 리 없다면서 오해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들은 대화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수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휴가를 내고 한국에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했어요. 영숙이가 어디까지 나올지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앞에서 깜빡깜빡하는 척하고 가끔 헷갈리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영숙이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는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영숙이가 없을 때만 조용히 했죠. 민수가 변호사 선임하고 필요한 서류들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한 번에 끝내자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수가 가르쳐줘서 영숙이와 민호가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또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영숙이가 민호한테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진명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적금도 모두 인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 그건 너무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숙이가 엄마가 치매 오면 돈 관리 못한다면서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라고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민호도 넘어갔습니다. 그 대화도 모두 녹음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적금까지 노리고 있다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동네 분들한테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려뒀습니다. 분식집 단골이었던 김 여사님, 박 아저씨 같은 분들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면서 분해했습니다. 민수가 한국 오는 날이 정해졌어요. 다음 주 제삿날에 맞춰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기일이라 친척들도 모두 모이는 날이거든요. 그날 모든 걸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저를 압박했어요. 제삿날 전에 서류 정리하자면서 친척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으면 협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도 미리 만났어요. 모든 증거를 검토해보더니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사기 시도로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드디어 제삿날이 왔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형님, 작은형님 내외분, 조카들까지 다 와서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영숙이는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친척들한테 인사를 다녔어요. 민수는 어젯밤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영숙이와 민호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갑자기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제사라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별일 아닌 것처럼 굴었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동안 영숙이가 저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힘드시니까 우리가 다 할게요. 라면서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큰형님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냐고 물어보니까 영숙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어요.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다면서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도 이제 자식들이 대신 해야 한다고,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치매 환자인 것처럼요. 제사 지내는 동안에도 영숙이는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제사상 차리다가 실수하실까 봐 걱정된다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 해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영숙이를 기특해하면서 칭찬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영숙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 재산 관리 문제를 꺼내면서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둬야 한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외국에 있으니까 작은아들이 맡는 게 좋겠다면서요. 친척들이 그럴듯하다고 맞장구 치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말이 맞다면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제게 눈짓을 했어요. 드디어 때가 온 거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영숙이와 민호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변호사를 부르냐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산 정리하자는 얘기니까 정식으로 하자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오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척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동안 녹음해둔 파일들을 틀었습니다. 영숙이와 민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대화가 고스란히 나왔어요. 영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도 말을 못하고 떨고 있더라고요. 친척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부라고 칭찬하던 영숙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죠. 저는 이어서 집 등기부등본과 적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민수와 상의해서 재산을 분할해뒀다고 했어요. 영숙이가 노린 집도 이미 반은 민수 명의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법적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행위는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민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발할 수도 있다면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친척들이 영숙이를 향해 따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정말 못된 년이라고 욕했습니다. 영숙이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민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큰형님이 영숙이한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다면서 민호더러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친척들도 모두 분노했어요. 영숙이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지훈이를 데리고 가면서 할머니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진짜로 후회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분간 혼자 살면서 반성하라고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집 하나 사서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민수가 반대했어요. 왜 엄마가 나가야 하냐면서 민호를 내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거든요. 시골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 자리가 나왔어요. 전 주인이 연세가 많아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라면 끓이고 김밥 싸는 일을 할 생각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직 건강하고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릴 자신도 있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동네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김 여사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선한 기분으로 살고 싶어요. 민호는 매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영숙이와 이혼 수속을 받고 있다면서 다시 효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상처는 그리 간단하지 않거든요. 지훈이가 제일 불쌍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한테 와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냐면서 할머니가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 잘못 때문에 상처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숙이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선을 넘은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시골로 이사 가는 날 민수가 도와주러 왔어요. 캐나다 돌아가기 전에 엄마 정착시켜드리겠다면서 한 달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웠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마당에 텃밭도 있어서 상추며 배추 같은 거 심을 수 있어요. 분식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라 편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분식집 인수인계 받으면서 전 사장님한테 요리 비법도 배웠어요. 이 동네 사람들 입맛에 맞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30년 경험이 있으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동네 분들이 새 사장님 보러 많이 오셨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혼자 장사한다고 걱정해 주시면서 힘들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제법 많이 왔어요. 라면 끓이고 김밥 싸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역시 저한테는 이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칠 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이와 완전히 정리했다면서 지훈이랑 둘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여기서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써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 눈치 보면서 살기보다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요. 민호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도 가끔 놀러 옵니다. 할머니 분식집 라면이 제일 맛있다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손주만큼은 제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라 공통 화제가 많습니다. 가끔 모여서 수다도 떨고 서로 반찬 나눠 먹기도 해요. 이런 게 진짜 이웃 사이 아닐까요? 분식집 장사도 점점 잘 되고 있어요.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맛집이라고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일할 의욕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민수한테 근황 보고도 자주 합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가끔 영숙이 생각도 나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세상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존경하고 동네 분들은 저를 믿어줘요. 이런 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숙이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초라하게 살았을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겁니다. 제 힘으로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아무한테도 미안하지 않게 살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니까요.